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전국의 우리 공화당을 아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측통행입니다. 우측통행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우측통행 방식으로 또 한 번 인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전에 방역수칙도 다 지켰고, 마스크도 쓰고 인사를 드렸으니, 이제 벗고 해볼까요? 네. 자, 우측통행 세 분. 민수군, 우리 희창군, 우리 정원군, 이 세 명 지금 한 주 동안 어떻게 방송한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봤습니다. 본 심정이 어떠세요? 이게 문브레이커스 우리 공화당 라이브에 딱 올라왔는데 자기 얼굴이 우리 공식 채널에 올라온 걸 보는 심정이 어떠세요?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우측통행만 찍다가 이게 계속 찍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네,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관심이나 이제 우리 당원 동지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이나 이런 거가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본 적가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요? 관심이 많이 받았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계셨구나. 그러면 뭐 직접 연락 받거나 전화 받거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저는 어머님한테 일단 전화 한 통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위 분당에 있는 뭐 중학교나 동창들 진짜 전화 왔어요? 네. 그럼 그 동기들이나 동창들이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제 구독했다고 한 분씩 연락은 가끔씩 와요. 중앙군은? 네, 뭐 그 친구들이 저희 다 같은 친구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미 보라고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맞네. 거의 20년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말이 20년직이지 저희 또래에서 20년직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있기 힘든 거잖아요. 어찌됐건 보셨고 그리고 느낌도 새롭고 연락도 많이 받으셨다는데 사실 저도 봤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지난 문브레이커스 할 때마다 한 걸 보고 항상 저는 아쉽고 다음엔 더 잘해야지 생각하면서 막상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지난 1회차 우측통행 1회차를 하면서 그걸 다시 보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요? 이게 맨날 한 명만 상대로 이제 대담방송 혹은 사회자 특히 집회사회자를 하다가 3명을 상대로 하는데 이 친구 3명이 다 매력이 다 엄청 철철 넘치고 진짜 잘하는 친구들인데 3명의 장점을 다 살리지를 못했다. 사회자가. 아니에요. 잘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뼈저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미안한 말씀이지만 일정상 사실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철구가 또 이제 우리 당직자분들이랑 같이 거기 갔다 오셨잖아요. 울릉도. 네, 울릉도 연수 때문에 사실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방송 마지막에 기억하시죠? 네. 그 우측통행 세 분에게 혹시 질문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봤는데 다 좋은 덕담 말씀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민수군 이건 어때요? 뭐 희창군 이건 어때요? 뭐 정원군 저거는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딱히 없었고 그냥 이 세 분에게 정말 덕담과 좋은 앞으로 이제 독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이 친구들 어떤 좋은 점을 이끌어낼까 생각을 하다가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예, 사실 그냥 준비되셨어요? 어느 정도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즉흥으로 하려고. 즉흥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가 솔직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솔직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정형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사실 저 포함해서 다 91년생 30살 청년들이잖아요. 네. 아직
젊다는 거는 혈기왕성하고 무브먼트를 만들긴 좋지만 그만큼 지식이 부족하고 좀 아직 부족하고 더 단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봐주시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세 분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봐라 라고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3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큰 것부터 가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고 네. 우파 청년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청년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에 바라는 점. 대한민국 정치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 청년으로서의 시각, 네. 그 다음에 우파로서의 시각.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큰 것부터 자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 주자를 뽑고 계신데 이 창문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라는 점은 너무 많아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좀 정리가 안 되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은, 현재 문 대통령이란 자들 보면은,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종전 선언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검찰 개혁부터 해서 자기네들 사람으로 다 채워놓고 있잖아요. 그것부터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언론부터 해서 가짜와 진실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부터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천하려고. 실천도 하고 이제 많이 바뀌려고 이제 저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우추통이 계속 이제 저희 셋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더 나아가야죠. 그러면 진짜 언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우리공화당 당원분들이 가장 아마 대한민국 지금 정당인 중에서 언론에 대해 갑각함이 가장 심한 당이 아마 우리 당일 거예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런 이 대한민국을 망쳐먹는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 좌파들의 이 폭압적인 행태에 대해서 너무 편향적이고, 그리고 이번 미 대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언론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예, 보이죠.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천적으로 이 언론을 어떻게 개혁하고, 그러니까 언론 개혁은 중요한 거는 우파인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좌파들의 10년 아젠다예요. 네, 지난 맞죠. 수십 년간 좌파들은 언론 언론 개혁을 개혁을 주장했죠. 주장을 해왔고, 사실 지네 입장에서 개혁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아직 언론 개혁이라고 떠들어요. 근데 지금은 언론 개혁보다 언론은 이제 거의 자기 편으로 넘어왔으니 이제 검찰만, 권력기관 중에 이제 검찰 남았잖아요, 사실. 대법관 다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는 사실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잘 모르겠고, 거의 대부분의 권력기관이 다 넘어온 상황에서 이제 언론만 남았다. 언론이 아니라 검찰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저는 권력기관은 건불 10년이라고 언젠가는 돌아오지만 언론은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언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사람들도 다 한따까리 하는 사람들이라, 속된 말로 설득하고 우리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가, 그렇다고 옛날 진짜 왕정시대처럼 썩고 부패했다고 막 참수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잘못된 줄서기가 이런 풍토를 만들지 않았나. 잘못된 줄서기. 예. 그 줄서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듯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줄서기를 하는 거죠. 네, 맞죠. 맞잖아요. 네. 그게 까발려지면 안 되니까 계속 막기 급급한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지금 계속. 근데 이거는 진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비겁한 행태, 혹은 이제 아주 가장 밑바닥에 깔린 추악한 본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자기 추한 모습은 가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득은 취하고 싶으며 욕심만 드글드글 끓는 그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언론에도 반영이 되고 정치인들의 이 배신과 혹은 야파 이런 행태에 다 반영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제 저는 진짜 언론을 바꿔야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참 결국에는 이 언론을 바꾸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실 네이버 댓글이 돌아선 지 얼마 됐는지 기억하세요? 국정농단 이후에 아닌가요? 한 대통령 탄핵 되시고 네. 나서도 네이버 댓글들이 다 좌파 편향 쪽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제 김경수 드루킹이요? 드루킹 네. 사건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김경수를 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제대로 판결 내리지 않고 그냥 드루킹만 잡아 넣었던 그 사태 이후로 사실 네이버 댓글이 굉장히 클린해졌어요. 굉장히 클린해진 거를 저는 진짜 많이 이럴 느끼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체감을 하는데 그 체감을 하고 나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열의를 가지고 뭔가를 변화를 주고자 했던 목적은 차치하더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좌파 진영에는 많았는데 우파 진영에는 부족했다. 지금 사실 저는 모든 이제 우파 진영의 주도권은 국민의힘 저쪽에서 거의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네. 사실 진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이에요. 맞죠. 그 사람들의 정말 추악하고 답답한 행태가 귀족주의에 머물러가지고 그 따뜻한 온실 조명 아래서만 뻐끔뻐끔 언론 조명 비춘 데서만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카메라 켜지는 곳에서만 광대죠 완전히. 근데 이제 막상 저 아스팔트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어설프게 좌파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설득이 가능하거든. 그런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좌파 진영 색깔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런 균형도 필요하다라는 논지의 설득, 설파가 하려는 노력 자체가 그 사람들은 없다. 없죠. 네. 왜냐면 손에 더러운 거 묻히기 싫고 그런 과정을 하려면 당연히 얼굴에 침 맞을 각오도 하고 뭐 똥무대기 뒤집었을 각오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바가 옳고 이게 옳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옳습니다. 라는 각오 없으면 사실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네. 사실 우리 대표님만큼 그런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화당에 왔던 거고. 참 진짜 네, 할 말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마 우리 셋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남을 리더 중에 정말 이제 우리가 감명받은 감탄한 혹은 이제 정말 따를 만한 리더십을 보인 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표님 말고는 사실 잘 없어요. 저는 특히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너무 대표님 하니까 이 진정성이 좀 잘 안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 번은 그럴 날이 올까는 싶은데 왜냐면 그런 걸 조명하기 전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언제 한 번은 대표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진면목을 네, 한번 그런 걸 진짜 진솔하게 조명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긴 해요.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그 홍대 같은 데서 이제 대표님 앉혀놓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쭈르르 대표님 이제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정치 토론회 이런 걸 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정치 토론회. 버스킹처럼. 그런 것도 한번 재밌겠네요. 네, 왜냐면 이벤트성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도 좋지만 꾸준히 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탁상 논논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청년들을 끌어안아 주실 분이잖아요. 준비도 돼 있고 인성적으로도 충분하시다. 네. 준비가 되어 있다. 재밌겠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잠깐만 언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 라이브도 마찬가지지만 우측 통행도 언론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던 거에서 언론 얘기가 나온 거는 희창군이니까 희창군에게 제한되어서 한번 질문을 다시 세부적으로 드리면 우측 통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측 통행을 하고 계세요? 청년들이나 이제 좀 이제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좀 이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금. 시행착오가 있는 거지.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막상 해보니까 또 다른 게 있죠. 예. 이렇게 하려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네. 혹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산만해진다든지 막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네. 네. 많았죠. 많았죠.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우파 유튜버를 하면은 이게 꺼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꺼리라든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우리 당원들의 시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 근데 너무 저는 뭐 제가 우리 당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우리 공화당 청년으로서 얘기를 해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우측통행 분들이 많은 바운더리에서 생각을 하되 그래도 이 세 분이 지금 뭐 지역 이제 조직위원장도 네. 맡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갈 분들인데 우리 공화당의 이념적인 부분이나 지향하는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선상에서는 뭐 여러 다양한 주제를 하면서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 이게 좀 약간 탁상공론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조명이 되든 우리 한 명 한 명이 올바르고 멋진 사람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아량과 덕량을 갖춘 사람이면 우리 공화당을 누구든 다시 좋게 봐줄 수 있을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격적, 그 소양적 그 덕목이 갖춰져야 된다. 한 번은 이런 얘기 드렸는데 한 명 한 명이 박정희고 박근혜가 되어야 된다. 맞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거 아주 좋은 말인데요. 근데 그런 날이 오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거의 이제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만하지 않나. 그렇게 되는 날이 오면. 왜냐면 한 국가를 흥망성쇠 중에 이제 아주 성장기와 이제 그 다음에 꽃을 피운 두 분 대통령만큼의 소양과 덕목을 갖춘다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하셔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창군이 사실은 세 명 중에 희창군한테 질문할 때마다 유독 느껴요. 말이 없는데 생각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제가 좀 잡생각이 좀 많고 좀 이제 한 가지의 생각이 잠기면은 좀 깊게 좀 생각을 오래 하는 성격이라서 두 친구들이 보기에 몽상가인가요, 약간?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끔씩 많이 답답해해요. 뭐 한 가지 뭐 너무 아닙니다. 몽상가 아닙니다. 몽상가는 아니고 네. 그냥 모든 걸 조금 천천히 하는 걸. 네. 슬로우 라이프. 네, 맞아요. 그 애니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주주랜드인가 하여튼 그 동물들 나오는 애니메이션. 주주랜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나무늘보 은행.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약간 네. 희창군에게 캐릭터를 부여를 한다면 그 나무늘보. 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약간 네. 희창군에게 캐릭터를 부여를 한다면 그 나무늘보.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 이제 세 명을 다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걸 바라세요, 저? 뭐 제가 바라는 점은 일단 뭐 너무 많지만 다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 신념이 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앞만 보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언제나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네. 그래도 조금 뒤를 돌아보는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 생각이 사실 다 다양한 거고 네. 사실 속으로는 저 북한 옹호하는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은 네. 저 수많은 정치인들을 사실 우리 진짜 가만 안 두고 싶은 마음이 부부부 끓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 자체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상에서 뭘 해든 자유니까.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상에서는 뭘 해도 자유인 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잖아요. 네. 그게 우파의 최대의 약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저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저런 걸 하는 짓을 행하는 거를 우리가 제한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남에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를 판단하기가 사실 네,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기준이 너무 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뭐 유럽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모태나 아니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지인 뭐 미국이나 그렇죠, 우리나라나 다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 네. 이 체제의 가장 궁극적인 이 근본이 흔들기가 너무 쉬워요. 흔들기가 너무 쉽다. 네. 아닌 척하면서 흔들기가 네. 너무 위선을 떨면서 흔들기가 너무 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내에서도 이 위선자들, 이 우파가 아닌데 우파로 잠입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네. 이 나라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다 잠입해 있잖아요. 북한을 뒤로 지지해주고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듯이. 근데 그러면 또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되돌이표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체제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체제인가? 이게 좀 저도 그게 좀 심도 아이러니하고 요즘에 생각이 그게 많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심도 대해서. 깊게 오면 그런데 이 질문을 세 분한테 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저는 제 나름의 답을 완벽한 얻으셨어요? 답은 아닌데 네. 답을 어느 정도 추려낸 거를 세 분한테 제가 한번 얘기를 말씀- 드리고 어떤 생각이 제 생각 듣고 제 말 듣고 어떤지 한번 물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 제기에 결국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 제기는 결국에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결국 문제만 만든다. 문제만 싸움만을 낳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체제가 문제가 있으면 그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내놓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얻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부합해야 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동반이 되어야 될 것은 그 국민의식? 체제를 맞아요. 노력, 맞아요. 구성원들의 노력. 맞아요. 이 체제를,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보다 좋은 방향,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 장터로 지켜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진짜 자유민주주의답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답게 지키려는 그 노력. 그 노력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든 침탈당할 수 있고 맞죠. 언제든 뺏길 수 있는. 그러니까 체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뺏길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네. 체제가 있는데도 뭐 특정 외세 세력의 지원을 받은 유력 뭐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180석 같은 그런 정당을 만약에 만든다면 뭐 예를 들어 300석의 국회의원석에서 뭐 절대 다수를 외세의 지원을 받은 뭐 정치인들이 만약에 만든다면 그런 국회를 만든다면 그건 어차피 이미 먹힌 거죠. 외세의 침탈에 네. 먹힌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게 월남 그 패망의 길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실 월남 패망 과정을 보면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죽어요. 맞아요. 다 죽어.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은 부품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죽어요. 근데 진짜로 역사를 보면 틀린 말이 없다고. 그 중국 역사에서도 그 말 나오잖아요. 뭐 춘추 전국 시대도 나오는데 삼국지에도 나오는데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고. 네가 원래 있는 국가를 배신했으니까 배신한다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통일되고 나서 그렇게 다 정리당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놈들의 말로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자기네들이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건지 그러니까 좀 그게 궁금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런 악행을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가 보장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각이 돼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일 텐데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국감에서 말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주적은 북한입니다라고 결국엔 되물어서야지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다, 정치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류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데 주적이 누구냐라고 재질문을 해야 뭐 국감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국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준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뭐 미국이나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아까 제가 말한 그 체제를, 시스템을 지키려는 올바른 구성원들이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그 예라면,
올바른 예라면 그런 발언이 나온 시점부터 그 사람은 정치에서 완전 배제되어야 정상이다. 맞죠. 그런데 참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이게 정치에 관심이 많이 안 계신 건지 사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뭐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의식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도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알아서 걸러낼 줄도 알아야 되고 알아서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 단톡방만 해도 이상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 오늘 밤 11시에 TV조선에서 뭐 문재인 댓글 부대 1000명의 방송이 합니다. 이런 거 자체가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요. 근데 이런 뉴스들을 확인 안 하고 뿌린다는 것 근데 그러니까 무지함에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뭐든지 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실수가 잦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법이에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고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등 뒤에 업은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라는 그 의식이 너무 과잉되셔서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랑 사생결단 안 내냐 막 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당장 총기 탈취해가지고 청와대 쳐들어가자고 하면 쳐들어가실 수 있냐고. 혼자 가라고 하면 하실 수 있냐고.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세요. 당장 뭐 조원진 대표님 포함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할 수 있다면 우리만 악인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 근데 사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바로 진압되고 우리만 극단적인 우파가 되는 거죠. 옳은 방향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선후 관계가 다 무시된 채 그 결과가 끝난다. 네, 맞죠. 다음에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아까 정원군이랑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정원군이 가장 이제 사실은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사실은 아빠 같은 역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이 3명 친구들은 수십 년간 너무 좌성향인 친구들은 배제했다 하더라도 어쩌다 보면 이제 친구의 친구 혹은 누구의 아는 사람을 거쳐서 좌성향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막 언쟁을 펼치거나 막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제 유일한 그리고- 단점이 그거예요. 셋 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쟁을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원군의 단점이? 그러니까 다 보통 그렇죠. 이제 비슷해요, 언쟁을 하려 단점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이제 처음에 물론 제가 이제 스스로가 정립되기 전까지 남들과 다른 제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걸 딛고 나니까 어떻게 얘네들을 설득을 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자책골이 나.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파만 맞고 무조건 우파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건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이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 반감만 가지게 되죠. 그거를 그 방어하기 위한 잘못된 논리가 나오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걔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이상한 성향인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모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막 이차저차 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만약에 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유일하게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건 그거였어요. 자기는 좌파 정치 이념이 솔직히 좀 더 마음에 든대요. 왜냐면 약자를 보호해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위선이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은 위선이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자기는 느낀대요. 청년들도 챙겨주고 노인 복지도 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북한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친구나 저나 공대 그러니까 이과생인데 예. 제로는 없거든요. 제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연적인 상태에서.
엄청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제 억압되지 않는 이상 0이나 제 100%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로나 100%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게 자기가 봤을 때는 좌파 진영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세력은 제로다.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 빼고는 난 좌파 진영을 지지한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러한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지금 이제 여당이 됐지만 대선 이후니까 예. 여당의 의원들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을 하냐. 있다고 생각한대.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70년인데 우리나라랑 북한은 분단 관계다. 이 분단 관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제 대립하는 나라들끼리는 다 스파이가 있었는데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스파이가 없었을까?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없었을까? 둘 다 스파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파이가 있었을 것 같아. 네. 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 자연스럽고 살인자한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간첩들이 활동하기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너무 좋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그 친구를 타이르듯이 하면서 그 친구가 박근혜 정권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래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마음에 안 든다. 안 들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국 전승절이라든지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성과금 연봉제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뿐만이었겠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노조 법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노조 관련 법안이 성과금 연봉제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그거의 대상자들이 지들 밥그릇 걷는다고 진짜 앞으로 국가의 향방에 필요한 재정 확충이라는 그 대의는 생각 안 하고 대통령한테 반감 돌렸을까 안 돌렸을까 이런 사소한 거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정원군한테 아까 전에 그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진짜 돌아가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논리의 흐름대로 그 친구를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완전 아빠 느낌으로 마 새끼야 이게 맞다 해가 약간 이런 느낌의 그죠. 논리 설득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일단 노하우를 좀 예. 전수해달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일단 질러 놓고 친구들이랑 이제 다른 이제 그 반대 얘기를 하면은 말하지 마라 이게 맞다 이러고 약간 둥글게 끊는 스타일입니다 항상. 그럼 옆에서 애들이 그래 그게 맞지 막 이러면서 이런 스타일인데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쌍남자 스타일. 네.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맞고 저게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스타일로 시간을 들인다면 한 명 설득할 시간에 이 스타일로 설득할 시간에 10명을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술 먹이고 하면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스타일이 맞나 저 스타일이 맞나라는 거는 단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도 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 시대가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여성성 그러니까 이게 여자 남자 성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성적인 면모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은연중에 말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답게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근데 살면서 더욱 느끼는 거는 그래도 카리스마는 삶의 요소에 필요하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강한 카리스마 상관없이 무조건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내재적인 요소에서 결국에는 그 카리스마가 뿜어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직은 햇병아리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카리스마를 가진 이게 언제 장착이 될까요? 독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언제 독수리가 될까요? 우리는 아직 지금 날개를 이제 폈는데 언제 독수리가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 이제야 민수군에게 도착을 했어요. 네. 좀 오늘 방송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좀 세 분들이 원하시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해주는 대로 그냥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우파이기 전에 청년으로서 그리고 청년 우파로서 대한민국 정치에 반하는지. 지금은 그러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인 것 같아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검사 윤석열 씨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검사는 검사의 본분을 맡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윤석열은 일단은 지금 검사의 본분을 맡아서는 하고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걸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지금 야합이다 뭐다 이러면서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 아니 그게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그 뭐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직책에 맞는 그 권한이라든지 네. 책임. 책임을 줘놓고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나 이제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 그러니까 감사원장이면 당연히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검찰총장이면 당연히 검찰의 일을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적반하장. 완전 내로남불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어떻게 전 당청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게 맞는데 어이없는 걸 보면 사실 말이 잘 안 나와요. 네. 막 이러잖아요. 지금 약간 민수군이 그런 것 같고 사실 저는 세 분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민수군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가 막 반응이 막 이랬어요. 네. 왜 그랬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의 그 정수 중에 뭐 사람마다 그 가장 중요한 점이 다르다라고 보겠지만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바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거든요. 우리는 비정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자유를 가장한 방임 국가 해체가 옳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막 진짜 성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는 겉포장 뒤에 숨어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네. 지배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억압을 받았다고 내가 반대로 억압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비정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단어가 가장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정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깨서 말씀하셔서 중요한 것을 넘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어느 세대가 와도 공감받을 수 있는 정말 진짜 질서가 잡히기 전까지는 공감받을 수밖에 없는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아까 국감 얘기 또 나오니까 예. 어제자인가요? 오늘자인가 어제자의 이 녹화 시점 오늘자인가 어제자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럴 거면 내년부터는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어떻게 국감을 응하지 않겠다고 도지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지지자들은 옳다 그래요. 그게 박수 쳐요 그런 거에서 환호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비정상이 되고 있어요. 진짜로 정상인 사람들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이에요. 저는 약간 이거는 이 비판은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에게도 포함된 거기도 사실 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치를 팬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이돌 팬들 있잖아요. 막 옛날에 뭐 H.O.T 그 극성 열렬 팬들, 모 그룹 열렬 팬들 이러면서 아이돌 팬덤들 있잖아요. 막 자기 아이돌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막 연관되는 뭐 스캔들 있는 다른 여배우나 남자 그거 아이돌을 테러한다 등등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도를 넘으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고가 마비가 돼가지고 약간 이상해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한다. 악행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에까지 몸담으면서 저는 되게 자부를 하는 게 제가 스스로 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 공화당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웠던 점이 이제 초창기 태극기 집회하고 할 때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를 하는 분 중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탄핵 무효를 왜 지시하세요 하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서 탄핵 무효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밖에서 보여주면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를 비정상화 시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라면
일단 첫 번째, 논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된 1부터 10까지 가장 큰 아젠다를 다 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아까 말했던 도덕적, 그 다음에 성품적, 이런 가장 준비가 되어서, 이 사람을 좀 품고 아우르고, 실수해도 다독여주고, 나로 인해서 내가 지향하는 바를 다시 한번 보게끔 만드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맞아요. 내가 제2의 박정희, 내가 제2의 박근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리더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우리 공화당이라는 깃발 하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원 동지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그 너무 의견이 틀리다고. 좀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일 큰 부탁이 그거예요. 아니, 그니까, 의견이 틀린 것 같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니까, 충분히 논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꼬리 잡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너가 당을 더 생각한다. 내가 당을 더 생각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다 같이 당을 생각하고 다 같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말이 틀리다, 내 말이 틀리다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사실 제가 세 분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제일 친한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친구들을 제 친구라고 데려오기가 되게 부담스러웠던 게,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연설자나 이렇게 집중을 받는데, 제 옆에 있음으로써 이 친구들, 안 그래도 젊은 사람이 오면서 주목받아서 부담스러운데 제 옆에 있음으로써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나랑 같이 한번, 니네 둘이 같이 다니고 그냥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한번 봐라, 이러면서 몇 번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사실 세 분 오시기도 전에 우리 당이 만들어지고 이어져 오는 과정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죠. 예, 그래서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싫어서 옳다고 생각해도 같이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나라고 얼마 전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정립이 되고 정말 진짜 우리 공화당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끼리 모였구나.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또 싸우고 하는 모습이 다시 또 보이면서, 아직도 때가 아니구나. 아직도 때가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 싸우고 이제 의견이 대립하는 과정이 어느 선을 넘기 전까지는 진짜 그 조직과 그 팀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무브먼트일 수 있는데, 이제 싸웠던 이제 이 조직을 위해서라는 그 목적을 넘어서는 순간,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되는 순간 그냥 조직이 와해가 돼버려요. 팀이 해체가 돼버리고 서로 감정 싸움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한테 이 조직을 추천을 못하는 거죠.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아젠다는 정말 우장하고 멋지고 대단하지만, 필요한 거지만, 그거 보고 오라고 했는데 싸우는 모습에 질려서 떠날까봐 추천하기가 힘든 순간이 있다. 지금 그 고민을 다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다시 싹 다 들어오면은 엄청 큰 파이로 괜찮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그 한근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여기서 일단 스탑해야 되겠다. 청년들을 일단 서서히.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청년들을 더 끌어서 오는 것보다는 이러다가 아사리판 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청년들의 눈은 정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거에 원래 아예 간섭을 안 하고 관심을 갖지 않다가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하고 정당을 보면 안 하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정당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모였더라도.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젊은 사람들 앞에, 어린 사람들 앞에 좀 이제 모범적으로, 의견 충돌과 대립 과정도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야 라는 모범을 보일 수 없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리드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성원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도덕 수업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도덕 수업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넷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모든 거는 결국 인성으로 기결된다. 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리더의 품성도,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인 그 과정을 도출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인성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거를 해결할 수도, 문제를 닥칠 수도, 아니면 문제를 닥치지 않을 수도 있고, 닥치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 그게 결국 인성으로 해결된다. 결국 도덕이다. 중국은 싫지만 중국의 그 위인들이 얘기했던 바가 틀리진 않았다. 공자왈 맹자왈. 공자. 공자. 저희가 공자 추방. 아니 근데 공자 학원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공자가 잘못된 거야. 공자님이 얘기하셨던 그 말들이 틀린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 공자가 참 위대한 선열이라고. 공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이 적화 노선을 가고 있는 공자 학원을 만든 것처럼. 여기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들 종교의 이권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뭔 말인지 알죠? 네. 뭐 이게 꼭 기독교라고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이비 맞습니다. 종교도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뜻대로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우리 교주님이야. 뭐 이런 식이야. 뭔 말인지 알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말기 이제 청나라 말기에 뭐 이름은 까먹었는데 뭐 예수의 자기가 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기 말에 중국에. 네. 그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뭐 예수님의 뭐 재림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광화문에도 계시잖아요. 올바른 뜻, 올바른 이름을 나쁘게 하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을 정말 예쁘게 잘 쌓아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정당으로 반석 위에 딱 올려놨더니 100년 뒤에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저 미통당 저 귀족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 선배들 우리 공화당 이 초창기 멤버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시대란 흘러가는 거고 지키기 위해서 정당을 지키기 위한 뭐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했듯이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는 지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제도다. 첫 번째 질문만으로 시간이 몇 분 지났나요? 지금 47분. 47분 지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질문이 워낙 큰 질문이라서 시간이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이렇게 갑니다. 네. 자 희창군에게 네.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에게 바라고 싶은 점 비판할 것.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지분도 있지만 네.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모습도 있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모습도 있어요. 일단 보수 진영에서 일단은 배워할 점은 일단은 뭐 좌쪽에 보면 일단은 단결이라든지 단합이 잘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고 일단은 뭐 신념이라든지 이념 자체가 일단 다 강하신 분들이라 그런 건지 뭐 아까 뭐 민수 씨라든지 뭐 한가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 내에서도 뭐 싸우시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힘들고 막 그렇지만 어른들한테 네. 뭐라 하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는 동생들끼리 싸우면 물론 지들끼리는 싸우려는 이유가 다 있어. 그러면 머리 한 대 쥐어박고 야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뭐 이게 딱 그러면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우리 선배님들이 지긋하신 네. 어른분들이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오고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 싸운다고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싹 무시하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존경해야 마땅할 만한 분들이 당장은 존경하지 못할 모습으로 싸우고 계시니까 참 그분들의 모습도 안타깝고 보는 저희 입장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답답한 거는 일단 저희 뭐 보수 쪽을 보면은 이렇게 다 뭐 그 위치에서는 다
더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고 더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자의 의견이나 이런 게 강하시다 보니까 이게 잘 합쳐지지 않고 단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많이 좀 답답해요. 저는. 좌파의 단결력을 좀 본받아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봤거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는 공학도이고 사실 과학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로랑 100%라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에게 말 한마디 비판을 못하는 저 좌파 진영, 뭐 제도권만에 국한하더라도 그 좌파 진영의 행태가 비정상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전 솔직히 말하면 우파에 이 분열되고 서로 뜻이 안 맞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저 좌파 진영에 저 일치 단결돼가지고 저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질서가 갖춰지려면 거대한 질서가 갖춰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 자연이 갖춰진 것처럼 엄청난 큰 변곡점, 빅뱅 같은 변곡점이 있으면서 억겁의 세월이 흐르면서 질서가 잡혀가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대한 힘의 등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억압되어가지고 질서가 잡혀지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조선? 인간 사회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룡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이란다.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갑자기 이제 공룡이 멸종을 하면서 새로운 서열 관계가 잡혀가잖아요. 그러한 커다란 힘, 커다란 변화가 닥치지 않으면 사실은 바뀌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합리적 의심인데 거의 저는 100% 맞다라고 확신을 해요. 이제 좌파 진영의 뒤에는 분명히 북한이든 중국 공산당이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니면 세계적 글로벌리스트든 특정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거든요. 아까 그래서 저희가 커피 먹으면서 잠깐 우스갯소리 얘기를 한 건데, 요즘에 보면 QR 코드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중국에서 QR 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거 알고. 그러니까 사실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QR코드 자체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어디 가는지도 다 알 수 있고 위치 정보도 다 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로나라는 걸로 이용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자유를 하나씩 뺏어가면서 이게 이 권리가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QR코드 찍는 시대는 당연한 시대가 돼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이동 기록이나 모든 게 다 국가의 감시를 받는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게 계속 나오면 그 새로운 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도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 감독 혹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시대는 계속 변하고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인간의 정신을 인터넷에 접속시켜서 한다 이런 것들인데, 공상과학 같은 영화이지만 매트릭스처럼 인간의 모든 정신을 인터넷으로 직결시키면 하늘도 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터넷에 가다 놓고 신체를 다 뺏어버려.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약간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그것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학문적인 그런 고찰들을 다 해서 그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사실은 오직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오직 절대적인 선,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 혹은 이제 인류를 종속하고자 하는 그 양심에 개인의 양심에 맡겨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월급 받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죠. 내가 더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야, 내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가나 누구가 푸시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QR코드도 마찬가지고, QR코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까 말했던
뉴럴링크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인간의 뇌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접속시켜서 움직이고 하고 뭐 사물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람들이 아 내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 근데 특정 권력이 그거를 컨트롤 해가지고 해킹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적들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거든요. 충분하죠. 솔직히 말해서 충분하죠. 순간 인간 뇌 속에서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막기 위한 제도적 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해가고 나서 그 제도적 방침이 있더라도 그런 범죄는 무조건 일어날 거예요. 100% 있을 무조건,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있고 나면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부족하다. 사실 절망스러워요. 사실 저는 무섭기도 해요. 요즘에 너무 진짜 비상식이 너무 상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내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그렇게 돼. 내가 병신인가 속된 말로 내가 이상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내가 대한민국에 태극기를 드는데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문재인 정부 자체가 아니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6.25를 내전이라 그러는데 그래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소련 그 공산당과 그 북한 3대 독재 체제 그 김일성 밑에 있던 사람들의 그 사실 미친 뭐 사상에 세뇌된 우리의 뭐 친척 먼 친척들인데 그 친척들로부터 우리 이 땅의 자유를 지킨 건데 그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무엇 위에 세워진 자유입니까? 내전이고 말이 안 돼. 식민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세운 우리 북한의 국가는 식민지. 아 진짜. 정통성 있는 정부고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식민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최근에 BTS 중국이랑 싸웠던 거 아시죠? 네. 그 중국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냐면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은 그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전쟁은 미제로부터 이 한반도를 지켜주기 위해 일어난 애국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대부들인가? 나 돌아버리겠네. 아니 사대부가 아니라 걔네들은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요? 네, 중국 네.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BTS 우리 청년들이 사실 저는 BTS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가지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를 했고 정말 그 이후의 대처도 뭐 괜찮다. 그렇고 생각. BTS 약간 팬이 되고 싶다. 그런 요새 심정이에요. 그래서 참 정원군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정원군이란다. 희창군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 사람 정원군 해야지 이러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희창군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깊이가 있다. 진짜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이끌어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발판은 항상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기가 편해. 재밌어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원군한테. 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청년으로서 보수 진영에게 바라는 거. 일단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하면은 전 저희 당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당 자체가 당원분들도 너무 극단적이고 다 강성으로 다 비춰지잖아요. 밖에서는. 근데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다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고 이게 맞아요. 반대 세력에 대응하시려고 강하게 보이시려고 다 그래서 이제 강성으로 보여지시는 건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정말 다 따뜻하신 분들이고 모험 나발인데 네. 진짜 저는 이제 정원군의 모습을 아니까 이 친구가 진짜 사실은 재밌게 제일 얘기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이라는 공식 방송에 와가지고 사실 이제 발언 정제를 신경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얘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도 안 들리고 너무 긴장해 있어. 네. 내가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게 머리를 지배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맞죠. 이 친구가 그렇다고 선을 넘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공식 방송에서 하기는 좀 부적절한 약간 속된 말을 좀 재밌게 잘 섞어서. 근데 잠깐 이 두 번째 사실 나중에 세 번째 질문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우파 진영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판하고 싶은 점? 어디다가 비판을? 우파 진영 전체.
우리 우파 공화당도 포함할 수 있지만 네. 우파 진영 전체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우파 진영 전체 일단 비판하고 싶어. 아까 바라는 희창군이 얘기했지만 그 반대 세력한테도 배운다기보다는 조금 우리도 이용해 먹을 점은 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거 지배를 당해가지고 왜 머리가 지금 그건 있어요. 이제 좌파 진영은 제가 아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뭔가 이제 질서를 하기 위한 힘이 사실은 막 그 좌파 진영도 뭐 역사가 수십 년 됐다고 하는데 뭐 깨지고 쪼개지고 붙었다고 하는 정당 역사가 수십 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정도 역사로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일치 단결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억겁의 세월이 걸린다고. 그 완벽한 질서가 잡히기까지. 전 근데 그 질서가 잡힌 게 노무현 때문에 잡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영 내에서 더 이상 이 좌파의 주류층에게 대들지 못하는 그 기강이 잡힌 게 저도 노무현 기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역사를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병복점을 봤을 때는 그쯤인 것 같다. 그 기점으로 뭐 외세에 의한 뭐 참견이 들어왔든 아니면 뭐 내부 정립이 뭐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든 뭐 어쨌든 그때 전후의 병복점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이제 우파 진영에게 그런 거를 바란다면 사실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박정희를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좀 강력한 그러한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힘 아래에 컨트롤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파의 이런 이제 각양각색의 네, 모습, 그렇죠. 단결하지 못하는 중구난방의 모습. 근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해결하기 힘들다. 그러한 리더를 만들고 해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해나가야 할 노력이다. 근데 이렇게. 그런 리더가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리더는 조원진 대표님이라고 보는데 아직 그 저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직 대표님이 자리 잡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보여주질 않는데. 근데 언젠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게 가능성의 여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0%와 0.1%는 엄청 엄연하게 다른 거라고. 가능성이 있고 없고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100%와 0%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진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비정상을 정상화로 해놓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은 오게 계시니까 제외를 하고 얘기하자면 저는 제가 알건대는 조원진 대표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기회가 이 나라의 언론적 환경, 시대적 환경이 갖춰질지는 언제 아예 안 갖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답답하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대표님이다. 물론 대표님 말고 다른 후보군도 생겼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 절망적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민수군에게도 똑같은 질문. 보수 진영한테 따끔한 회초리로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좋게 이렇게 사실 하자 얘기해도 되고. 네. 왜 그 썩어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둔 풍토를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그게 사실 그래놓고도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겹습니다. 정말로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베이스를 만들어줘 놓고 우리 우파한테 뭘 하라는 건지 그리고 나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백세석으로는 본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장에서 헌법 개정부터 다 돼요. 일단 180석으로 그러면은 일단 본인들이 안에서 떠들 수 있는 게 없으면 장애투쟁이라도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장애투쟁 할까? 특검 말까? 안 해주면 물음표 장애투쟁 한다 이러면서 협박 네. 위협구 날리잖아요. 근데 말이 위협구인데 근데 위협구가 머리로 올 줄 알고 있으면 위협구가 아니거든요. 그게. 음. 그러니까 이제 상대 사인이 다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수가 내 눈 시야 옆에서 이렇게 미트질을 하고 있고 열로 위협구를 날리래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사인으로 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협구를 날리려면 위협적인데 참 어차피 이 타자는 알고 있거든. 얘네들이 절대로 뭐 아스팔트에서 제대로 못할 거라는 거. 진짜 머리로 던지지를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거든.
진짜 말도 안 위협구이지 않은 위협구. 지금 투아웃 3볼이에요. 아니 사실은 지금 투아웃 3볼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뭐 한 회가 넘어서 이제 좀 완봉 퍼펙트 게임이 다 돼가요 지금. 진로 한 번 못했어 지금 그 체제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를 지금 대한민국 역사로 봤을 때 뭐 한 8회 7회 정도로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장을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끝내느냐 북한이 우리를 끝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연장을 갈 수도 있고 지금이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9회에 끝난다고 치면 얘네들이 9회 초에 잡아놓고 계속 그냥 진로 한 번 못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 사실 그 국힘에서 김소연 변호사도 이번에 뭐 당협위원장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이봉규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외에서 투쟁할 수 없다. 장외에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내려놨고 장외로 투쟁을 나갈 것이냐라고 했는데 장외 투쟁은 하면 안 된다. 장외 투쟁을 하면은 이슈도 안 되고 아니 그 사람들은 결국에 광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광대고 연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을 유지하고 싶은 것 뿐이고 장애 투쟁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고 대한민국의 그러면 역사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파만 했었어야겠죠.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제도권 내에서만 계속 할 수 있다는. 근데 그게 아니고 변화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저 후배들이 저렇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100세석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 분께 이제 우파의 청년으로서의 그것도 질문도 드렸는데 그 사실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우리는 우파 청년이지만 사실 그냥 청년들을 봤을 때는 아까 마지막에 민수군이 말한 것처럼 기득권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대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공화당으로서 이렇게 진짜 웃긴 게 우리공화당이 정말 사실은 힘들게 가시밭길에서 대한민국 살리고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실 기득권의 혜택을 받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민초들이죠. 민초들 진짜 조금 그냥 괜찮게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서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들 민초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막상 저 기득권의 모습으로 혜택을 본 저자들은 지금 그 조금 남은 거라도 더 지키려는 모습만 보이지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돈 많은 사람 스크루지 보는 것 같아. 그 소설이나 이제 만화나 이런데 보면 그림 동화책 보면 스크루지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하나까지 가지고 가려고 어차피 죽으면 다 못 가져가는 건데. 맞습니다. 저는 힘과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 스파이더맨 아시죠? 예. 원작 스파이더맨. 강력한 힘에는 강력한 책임이 따른다. 네, 저는 이 말이 정말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권력도 결국에는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 또한 강력한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사람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그걸 검증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우리 국민이 사실은 이렇게 조리돌림 안 나가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임기 끝나면 뭐 그러니까 탄핵이 뭐 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탄핵은 힘들더라도 뭐 임기 후에 교도소는 확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 저자들의 행태를 봐서는 문재인 임기 끝나고 우파가 정권을 진짜 조원진 대표님 같은 사람이 그 대권을 가져오지 않고 진짜 예를 들어서 김무성, 유승민 이런 놈들이 합의하겠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문재인은 깜빵 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조사 몇 번 받고 그냥 적당히 풀려나겠지. 그렇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런 자들은 시대의 심판도 할 수 없고 변화를 만들지도 못한다. 그냥 계속 끌려갈 뿐이다.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지가 사는 세상이 가장 그건 줄 알고 막 햄스터가 쳇바퀴를 도는데 난 정말 멀리 왔어 열심히 왔어 했는데 쳇바퀴 돌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세 분이 네.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을 거예요. 우리공화당 사실은 이제 조직위원장으로서 이제 진짜 우리공화당 가장 중요한 기점인 이 당협을 만드는 이 기점에서도 최전선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예. 90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씩이에요, 다들. 자, 조직위원장으로서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네. 당원들과 함께 아스팔트에서 부대끼고, 기자회견도 해보고 하는 모습, 우측 통역에서 잘 봤는데, 네.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나는 이만큼, 뭐 포부가 있으면 좋고, 포부가 없이 겸손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해나가자.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뭐 아스파트나 저희가 집회를 이제 뭐 저희 우측 통행을 거점으로 해서 뭐 유튜브 시작으로 해서 일단 참여를 해보니까 뭐 어르신 분들도 있고 보면서 막 이분들은 왜 도대체 처음에는 이랬어요. 처음에 밖에서 제가 당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그냥 일반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면 저걸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분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러고 맞아요. 계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저도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이런 게 막 생기더라고요. 생기면서 동지애. 네. 가슴 진짜 정말 가족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그 내부적인 걸 아니까 더더욱 뜨거워지면서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뭐 매일매일 생각을 해요. 뭐 앞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 맨날 매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은 뭐 하여튼 뭐 당원 동지분이나 선배님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다는 말을 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라는 점은 그때도 뭐 좀 이제 멋있게 뭐 좀 많이 안 싸우시고 저희들끼리 뭐 단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점은 그거 하나고. 그리고 또 어떤 걸 여쭤보셨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돼요. 네. 당원들과 당원들 당에 대해서. 얘기. 네네. 그리고 아니면 당 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걸 얘기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뭐 저희도 이제 서명대도 그렇고 이제 뭐 복장부터 해서 뭐 이렇게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언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집회 나갔을 때도 뭐 가짜 뭐 이런 걸 진실에 대해서 좀 많이 뭐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나오고 많이 비춰져야 된다, 국민들한테 많이 비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네. 이 언론 이게 희창군이 얘기하면서 언론 얘기가 가장 희창군이 제일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뭐 어쩌다 보니까 최고위원이어서 언론 기자들과 몇 번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대담을 하거나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다 언론에 나가진 않아요. 네. 답답해서 저도 이제 좋게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열심히 작성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건의까지 하면서 올렸는데 위에 데스크에서 다 자른대요.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언노련에 잡혀있는 언론들의 행태라고 보면 돼요. 뭐 조중동 상관없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집회든 뭐든 현장에 온 기자들은 적어도 우리를 따르진 않더라도 적어도 관심은 뭐 비아냥거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를 조명하기 위해서 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를 트집 잡기 위해서 온 사람이더라도 투집 안 잡히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의 그런 가슴 울리는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공화당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우리공화당을 100번 중에 100번 한 번 해줄 거 10번 중에 한 번만 해줘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공화당의 이 비전이 몇 발자국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아까 전에 동지애 얘기하시는데 그 시 아세요? 염탄이라는 시? 다 타버린 연탄재 함부로 발길질하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 있느냐? 뭐 그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진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뜨겁게 타오르는 거는 결국 우리공화당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뜨겁게 동지애가 타오르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를 자기들과 다르다고 좀 혐오하거나 안 좋게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선민의식 가질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네. 원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이창구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마지막이에요. 네, 끝났습니다. 잘했어요. 네. 자, 그럼 다음은 정원군. 네. 우리와 당원분들에게 바라는 점, 아니면 지도부나 당 정책에 바라는 점. 네, 일단 뭐 포부. 당원 동지님들에게 일단 저희 자유민주주의를 읽어주시고 지켜와 주셔서 저희가 이제 좋은 세상에 잘 살고 있잖아요.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이제는 저희가 그 당원 동지 선배님들이 닦아오신 길을 저희가 변하지 않고 좀 우직하게 좀 닦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직하게. 우직하다라는 말이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지는 모습이 책임진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아요. 근데 그 네. 끊임없이 계속 우직하게 책임을 지면 세상은 알아준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네. 누가 얘기했었지? 막 그 책임이라는 얘기를 민수군이 얘기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책임지는 그 모습을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 저기 얼마 전에 원자력 피해 몇 년 전에 피해 났을 때 그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들어가서 그 원자력 그 피폭된 물을 빼내고 하는 그분들의 사실 그런 직업의식이 없었다면 그렇죠. 일본을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까지도 피해가 왔을 거예요. 많이 심하게 왔겠죠. 그렇게 책임을 거의 완벽하게 졌는데도 지금도 그 원자력에 관련해서 뭐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제 누군가의 그 위대한 작은 책임 정신이 결국 세상을 지키지 않나. 뭐 소방대원들, 경찰들의 그런 사실 그 푼돈 받으면서 맞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에서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나라가 우리의 모습들이 유지가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들리면서 네. 정원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원군 말대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좀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거는 사실은 이 나라를 이끌고 발전시켜온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편히 쉬셔도 될 마당에 사실 젊은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또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보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니 선배님들이 또다시 해주실 수밖에 없다. 고개 숙여 부탁드리는 입장이고요. 더 마무리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일단 당원 동지 분들께서 조금 쉬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조금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데 네,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처럼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해야 돼요 우리는. 네. 맞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해나가시죠. 있다는 게 네, 해 나가야 되고 진짜 젊은 또래들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민수군. 네. 뭐 저는 약간 당원분들에게 따로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감사하다는 거 그냥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당이 좀 어느 정도 프로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화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각자의 위치를 맡으신 분들은 복장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복장. 왜냐면 우리 당의 얼굴입니다. 결국엔 그분들이 각 지역사회에서의 그분들이 우리 당의 얼굴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일단 당협을 꾸리면서 일단은 저희는 운영위원들 잠바까지 한 45벌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45벌을 맞춰가지고 운영위원들한테 다 드리고 좀 통일된 복장, 뭐 면바지에 잠바라도 입고 그렇게 하는 서명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당을 보고 저 당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이제 변화를 멋진 이제 우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군 당협이든 아니면 뭐 정원군 당협이든 희창군 당협이든 누군가가 이제 몸을 보이고 시작을 하면 네. 그게 이제 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정말 좋다가 이제 되면 전국 당협에서 이제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결국 선구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구르지 않으면 이끼가 낄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아, 그리고 국힘, 사실 국힘 지지해야겠죠. 국힘도 지지하는 거 좋지만, 우리 당 당원들이 이제 만약에 집회가 없다고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집회 안 하면 다른 당 가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놀랬습니다. 그 집회가 나와서 그런데 뭐 차량 저희가 집회를 할 때도 좀 아쉬운 점이 좀 맞아. 많았어요. 네. 뭐 집회, 네.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네.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회고 뭐 우리 당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남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소음이 어느 정도 소음 데시벨, 우리가 우리 당을 알리고 우리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딴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치적인 생각 아무것도 안 가지신 국민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눈살을 한번 찌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목청을 크게 내고 막 절규하는 거에서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찌푸릴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또 우리 공화당이 그 사람들은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더 찌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회도 좀 룰이라고 해야 되나, 규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차량 집회도 몇 번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한다는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자긍심? 마음이 너무 앞서서. 마음이 앞서셔가지고 일단은 이런 집회를 뭐 진행을 하고는 계신데, 근데 저희가 차량 집회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차량 집회를 하더라도 이제 좀 가해서 이게 우리의 의견이 표출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지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너가 뭐 차가를 와서 방해하네 마네 이런 말,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안 끼치면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당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외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것도, 왜냐면 우리 당을 강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서 네, 맞아요. 네,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화당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다 당직자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외부에서는 우리를 뭐 극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 확실한 사명감 때문에. 사명감, 그리고 우리의 이 이념적인 이 방향성이 너무,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가정에 있으셨던 분인데, 살던 분인데,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투쟁력이 강해지고 이념과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마음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밖에서 보기에 극단적인 극우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게 우리 당 때문인가도 생각을 해봤지만, 당 지도부나 대표님도 계속 그러면 안 되신다라는 말을 동반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이고 되어가는 우리 당원 모습에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모두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 칼은 있잖아요.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 가장 위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칼 딱 옆에 딱 멋있게 차들고 이게 칼집 안에 들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야, 칼 멋있다 이러면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적을 베어 물리쳤을 때 영웅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박수도 받을 수 있고, 대접도 받을 수 있고, 정말 그 집단을 구할 수 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든 칼 아닙니까? 근데 지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데에 쓰는 거는 에너지 낭비고, 스스로를 사이드로 몰아넣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까 희창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그럼. 왜냐면 저희끼리도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집회를 하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이 되는 상황은 일으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좌파와는 투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우리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면은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보수의 이미지도 안 좋아질 텐데. 그 차량 시위나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점에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거는 저 비겁하게 숨은 그 국힘 저정당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제도권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해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당연히 좌충우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거를 일상적에서 보지도 못했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문재인 지지하는 대깨문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가는 과정.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게 박근혜 개인 팬이라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체제를 뒤흔든 사기 탄핵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후대를 위해서 탄핵을 반대한다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위도 니네가 잠시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희를 위하고 너희 후대를 위한 거야 라는 이 넓은 아량, 넓은 그릇에 이제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되어주신다면 사실 다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나요?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도 나왔고, 우직하게라는 단어도 나왔고, 제 개인적인 그건데, 그 또한 제가 우리공화당에게 매력을 느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직하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우리공화당과 함께하는 문브레이커스,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우측 통행 버전의 인사를 우리공화당과 함께하는 의미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우리공화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측 통행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공화당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